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던 새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호롱불 하나 깜빡이던 흙벽방 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마른 손이 제 손목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약값으로 빌린 돈이 어느새 쌀 10가마를 넘어섰고 그 돈을 빌려준 이가 다름 아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조대감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손바닥만 한 밭되기마저 빼앗길 판이었고 아버지는 그 밭 한 자락 때문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조대감 댁 소슬대문을 처음 넘어선 것은 그해 가을 서리가 막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곳간이 5채나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머슴들이 분주히 오가며 곡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에 진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무명 적삼 한 벌과 아버지가 손수 깎아 주신 나무 숟가락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빨고 있던 조대감은 저를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더니 콧방 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진 빚이 적지 않다. 3년을 부려도 본전이 될까 말까야. 그래도 사람 하나 들이는 셈치고 받아주마. 다만 품삯은 3년 뒤에 한 번에 셈할 것이다. 군말 없겠느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그저 예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마당을 비질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으로 나르고 외양간에 소똥을 치우고 장작을 패고 다시 들판으로 나가 김을 메고 해가 떨어진 뒤에야 겨우 부엌 한 귀퉁이에서 식은 밥 한 덩이를 받아 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저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놈이 어찌 저리 말이 없고 어찌 저리 군말이 없느냐고 말이지요. 이복에 무진이 자네는 손이 안 아픈가? 쟁기질을 그렇게 종일 해놓고 저녁에 또 장작을 패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같은 방을 쓰던 늙은 머슴 박서방이 혀를 차며 말했지만 저는 그저 빙긋이 웃고 말았습니다. 손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갈라진 손바닥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와 굳은 살이 되고 그 굳은 살 위로 또 새 살이 트고 그렇게 손이 제 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한마디 불평이 새어나가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대감 댁 마님은 그런 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무슨 돌덩어리 같구나.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하기야 저런 놈이라야 3년을 견디지. 그 말이 칭찬인지 조롱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그리고 3년 뒤. 그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박힌 못처럼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에 다녀오는 길에 마주친 안악들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말했지요. 저 집 머슴 새로 들어온 놈 봤어? 사람이 영 모자란 모양이야. 종일 일만 하고 입은 꾹 다물고 모자란 게 아니라 미련한 거지. 똑똑한 놈이라면 진작 도망쳤을 게야.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걸음을 빨리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분명히 아렸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찌하여 저는 이런 말까지 들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산에서 만난 그 노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남아 제 기억 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약초 노인이라고 불렸지요. 누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산골 사람들은 모두 그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산을 떠돌며 약초만 캐서 사는 분이었는데 어느 해 가을 제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분이 저를 거두어 하룻밤 산막에서 재워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모닥불 가에서 마른 풀잎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산에는 말이다. 사람이 보는 땅이 있고 산이 숨겨둔 땅이 있단다. 사람이 보기엔 돌밭이라도 산이 보기엔 봄을 바칠 때가 있는 법이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이 들려주는 예시 이야기처럼 흘려들었지요. 그러나 그 말은 어찌 된 일인지 제 가슴 한구석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며 새벽마다 마당을 쓸 때도 한밤중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볼 때도 그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땅이 있고 산이 숨겨둔 땅이 있다. 사람이 보기엔 돌밭이라도 산이 보기엔 봄을 바칠 때가 있다. 그 말을 곱씹으며 저는 조대감댁 뒤편으로 펼쳐진 산자락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 아래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 한 자락이 있었습니다. 돌이 많고 흙이 얕아 곡식한 돌 자라지 않는 땅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그 땅이었지요. 조대감조차 그 땅은 세금도 내기 아까운 땅이라며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쩐 일인지 그 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초 노인의 그 말이 자꾸만 그 황무지 위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제 손은 더 거칠어졌고 등은 조금씩 굽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두고 미련하고 모자란 놈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견디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 되던 그해 가을에 어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3년이 되던 날 아침 조대감은 저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당에는 다른 머슴들도 일손을 멈추고 둘러서 있었지요. 3년 머슴살이의 품삯을 한 번에 세마는 자리이니 구경거리로는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조대감은 곰방대를 한 모금 길게 빨더니 옆에 놓인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진아, 3년 동안 군말 없이 잘 일했다.
약속한 대로 품삯을 세매주마. 자, 여기 엽전 100냥이다. 받거라. 100냥이라는 말에 머슴들이 술렁였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저는 그 엽전 꾸러미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은 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는 엽전 대신 다른 것을 청하고 싶습니다.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곰방대를 입에서 떼며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것이라니 무엇 말이냐? 설마 더 달라는 게냐? 아닙니다, 마님. 오히려 그보다 못한 것을 청하옵니다. 산 아래 황무지, 돌만 가득한 그 땅 한 자락만 제게 주십시오. 그것으로 3년 품삯을 다 받은 셈 치겠습니다. 순간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조대감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웃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픽 하는 짧은 웃음이었다가 곧 허허허 하는 큰 웃음이 되었고 나중에는 배를 잡고 마룻바닥을 두드릴 만큼의 폭소가 되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머슴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지요. 박서방은 옆 사람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내 저놈이 모자란 줄은 알았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100냥을 마다하고 돌밭을 달라니 세상에 이런 미친놈을 봤나. 저거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3년 동안 햇볕을 너무 쬐었나 봐. 웃음소리가 한참을 이어졌고 저는 그 웃음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고 이 자리에서 비웃음을 받는 것은 진작에 각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웃던 조대감은 겨우 숨을 가다듬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진아, 정말 그 땅을 받겠다는 것이냐? 후회하지 않겠느냐? 예, 마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좋아. 어차피 그 땅은 내가 세금만 축 내고 있던 땅이다. 내가 가져가 준다면야 나로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지. 오히려 고마운 일이로구나. 조대감은 즉시 문방구를 꺼내어 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놀리는 그의 손끝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100냥을 아끼고 쓸모없는 땅 한 자락을 떠넘기게 되었으니 그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거래였던 것입니다. 문서가 다 작성되고 도장이 찍히고 제 손에 그 종이가 건네지는 순간까지도 마당 한 구석에서는 머슴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평생 미련한 놈으로 살다 죽을 게야. 100냥이면 자기 아비 빚을 다 갚고도 남았을 텐데 저 미친놈이 돌밭을 들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저는 그 문서를 가슴 깊이 품고 조용히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소슬대문을 나서는 동안 등 뒤에서 쏟아지는 웃음과 비웃음이 마치 무거운 짐짝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동안 묵묵히 견뎌온 시간이 마침내 제 손안에 한 장의 종이로 쥐어진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그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시더니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진아, 너는 어찌하여 백냥을 마다하고 돌밭을 가져왔느냐? 그 백냥이면 빚을 갚고 송아지도 한 마리 살 수 있었을 것을.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 땅이 더 큰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믿어주십시오. 1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한참을 흐느끼시다가 결국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분이셨기에 어쩌면 아들의 그 우직한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빚은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대감 댁에서 한 해만 더 일해주는 조건으로 빚을 유예받았고, 저는 낮에는 조대감 댁 일을 하고 밤에는 황무지로 향하는 이중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저를 보면 일부러 큰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저 미친놈이 또 돌밭으로 올라가네. 백냥을 마다하고 돌밭을 받았다는 그 멋은 말인가?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다니. 제 아비가 병으로 누워 있다는데 자식이라는 놈이 저 모양이니 그 집안이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맨 망태기 안에는 곡괭이와 호미, 그리고 마른 주먹밥 한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황무지로 오르는 길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발에 채는 돌멩이마다 제 정강이를 후려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약초 노인의 그 말이 다시 한번 제 귓가에 또렷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돌밭이라도 산이 보기엔 봄을 바칠 때가 있는 법이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믿지 않아도 저 하나만은 그 말을 끝까지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진짜 싸움이 그 황무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황무지에 처음 곡괭이를 박은 날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첫 곡괭이질에 튀어오른 것은 흙이 아니라 돌멩이였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손목이 저릿하게 울릴 만큼 단단한 돌들이 흙 속 깊이 박혀 있었지요. 저는 그 돌들을 하나하나 캐내어 밭 가장자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은 두 손으로, 큰 돌은 지렛대를 받쳐 굴려가며 옮겼습니다. 하루에 옮길 수 있는 돌은 고작해야 망태기 몇 짐이었고 황무지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손바닥에는 새로운 물집이 잡혔고 그 물집이 터져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등은 펴지지 않을 만큼 뻐근했고 무릎은 자꾸만 꺾여 주저앉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조대감 댁 마당을 쓸고 낮에는 드릴을 하고 해가 떨어지면 망태기를 메고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돌을 캐고 흙을 뒤집는 제 모습을 산짐승들이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두고 더더욱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정말로 미쳤나 봐. 밤에도 산에 올라가서 돌을 캔다지 뭐야. 아니, 그 돌밭에서 뭐가 나온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산신령이라도 만나려는 건가. 내버려둬. 사람이 한번 미치면 약도 없는 게야.
심지어 한밤중에 술 취한 동네 청년 몇이 황무지까지 올라와 저를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와서는 제가 쌓아둔 돌 무더기를 발로 차 무너뜨리고 흙을 다시 메워놓기까지 했지요. 저는 그들이 떠난 뒤 어둠 속에서 무너진 돌 무더기를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황무지 한가운데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무수히 떠 있었고 그 별빛이 마치 약초 노인의 흐릿한 눈빛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돌만 치우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무지 곳곳을 다니며 흙의 빛깔과 결을 살피고 풀이 자라는 자리와 자라지 않는 자리를 따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약초 노인이 그날 밤 산막에서 들려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삼이라는 놈은 말이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란단다.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는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다만 산삼이 자랄 만한 자리에는 반드시 표식이 있다. 흙냄새가 다르고 물길이 다르고 그 위에 자라는 풀이 다르단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황무지 한가운데를 흐르는 작은 물길이 있었지요. 비가 오면 잠시 물이 흐르다 마르는 보잘것없는 도랑처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랑 양옆으로는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푸른 이끼와 가는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표식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일대의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일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 해가 다시 흘렀습니다. 황무지의 절반쯤에서 돌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곡식 한 톨 심지 않은 그 땅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돌밭은 이제 흙밭이 되었구먼.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곡식을 심을 것도 아니면서. 저 무진이라는 놈은 정말 알 수 없는 놈이야.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저는 그런 말에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약값은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황무지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흘을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잠도 거의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누워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장, 정말로 그 땅에 보물이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닙니까? 물론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한 차례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제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고 지나갈 뿐이었지요. 저는 그 바람결에서 무언가 희미한 풀냄새를 맡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산이 제게 보내는 답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제 헛된 바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봄 황무지에는 처음으로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표식을 박아둔 그 물길 주변으로 가늘고 여린 풀들이 빼곡히 자라 올라왔습니다. 그 풀들은 다른 곳에서 보던 잡초와는 달랐습니다. 잎의 모양이 손바닥처럼 5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줄기에는 옅은 자줏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초 노인이 그날 밤 마른 풀잎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보여주셨던 그 풀잎과 모양이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섣불리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풀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아래에 정말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결정적인 순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산자락에는 먹구름이 자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먹구름 속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그 한 번의 폭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여름의 폭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진 비였습니다. 산자락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왔고 마을 곳곳에 논두렁이 무너져 내렸지요. 저는 그 비가 쏟아지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무지가 어찌 되었을지, 제가 그토록 정성껏 가꿔둔 그 땅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황무지로 달려갔습니다. 산비탈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굵은 나무 뿌리가 흙을 뚫고 드러나 있었으며 제가 쌓아둔 돌담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년의 머슴살이와 2해의 황무지 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산비탈 한쪽에서 무언가 흙 사이로 희끗하게 드러난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굵은 나무 뿌리쯤으로 여겼지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흙을 손으로 살살 걷어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나무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팔뚝만큼이나 굵고 새하얗게 빛나는 산삼의 뿌리였습니다. 끝이 사람 모양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위로 잔뿌리가 마치 머리카락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변의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도 또 그 옆에도 그리고 그 너머 산비탈 곳곳에서 같은 모양의 산삼 뿌리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10뿌리, 20뿌리, 100뿌리. 무너진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산삼의 거대한 군락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산속에서 10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다는 산삼이 무리를 지어 한자리에 모여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약초 노인의 그 목소리가 그날 밤 산막의 모닥불 곁에서 들려주시던 그 말씀이 비로소 제 가슴 깊이 그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는 땅이 있고 산이 숨겨둔 땅이 있다. 사람이 보기엔 돌밭이라도 산이 보기엔 봄을 바칠 때가 있다.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산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한양에서 약재를 다룬다는 큰 약방의 행수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마을에 들렀던 그 행수는 처음에는 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머슴 하나가 산삼을 보여주겠다고 하니 그럴 만도 했지요.
그러나 제가 품에서 꺼낸 산삼 한 뿌리를 보는 순간 행수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그 산삼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으셨소?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제 밭에서 캐었습니다. 밭이라니 어느 밭 말씀이요? 산 아래 황무지, 제 명의로 된 그 땅입니다. 그런 뿌리가 한둘이 아니라 산비탈을 따라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행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그 약방의 대행수가 직접 마차를 몰아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황무지로 향하는 길에는 조선 팔도에서 몰려든 약재상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평양에서 의주에서 동네에서 산삼 한 뿌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산삼 한 뿌리 값이 황소 한 마리 값을 우습게 넘어선다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뿌리가 아니라 수백 뿌리가 한 자리에서 나왔으니 그 가치를 어찌 셈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토록 저를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무진이. 자네는 어찌 그리 눈이 밝았는가? 나는 진작에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았네. 무진이, 자네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가 사촌이라는 거 기억하지? 우리가 어릴 적에 같이 놀던 사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들에 그저 빙긋이 웃고 말았습니다. 무어라 대답할 말도 대답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랑채를 박차고 나온 사람. 다름 아닌 조대감이었지요. 그가 저를 찾아온 그날, 진짜 이야기의 마지막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이 제 집 살인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산삼 소식이 마을에 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떨쳐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평생 곰방대를 입에서 떼지 않던 그가 그날은 곰방대조차 잊은 채 빈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진아, 내 자네와 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 왔네. 저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아, 자네도 알다시피 그 황무지는 본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 아니던가. 내가 자네에게 잠시 빌려준 셈 친 것이지 진짜로 내어준 것은 아니었네. 이제 그 땅에서 보물이 나왔다 하니 그 땅을 다시 우리 집으로 돌려주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그날 사랑채에서 조대감이 직접 붓을 들어 써준 그 문서였지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가 찍은 도장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조대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3년 머슴살이의 품삯으로 산 아래 황무지를 무진에게 영원히 양도한다고. 그 아래에는 마님의 친필과 도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조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문서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이놈, 내가 너에게 그 땅을 그냥 줄 알았느냐. 그것은 농담이었다. 머슴이 어찌 주인의 땅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당장 그 문서를 이리 내놓아라. 저는 조용히 문서를 다시 품에 갈무리하고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마님 댁에서 일했습니다. 그 품삯으로 이 땅을 받았고 그 땅에서 무엇이 나오든 그것은 제 것입니다. 마님께서 그 문서를 직접 써주셨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관아에 가져가신다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대감은 한참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살인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일을 관아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문서를 살펴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어떤 사기나 강요의 흔적도 없다. 자네가 직접 도장을 찍어 무진에게 양도한 땅이니 그 땅에서 무엇이 나오든 그것은 무진의 것이다. 더 이상 이 일로 무진을 괴롭히지 말라. 소문은 다시 한번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조대감이 욕심에 눈이 멀어 옛 머슴의 땅을 빼앗으려다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장날이 될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위세등등하던 조대감의 가세는 그 일을 계기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그의 사랑채에서 멀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머슴들도 하나둘 다른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산삼군락에서 얻은 재물로 가장 먼저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큰 의원을 모셔다가 아버지의 병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음을 떼실 수 있게 되셨고 마당의 햇볕 아래에서 손주를 안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날 저는 다시 한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마을에 약방을 하나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병이 깊은 노인에게는 산삼 한 조각씩을 따로 떼어 보내드렸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곳간을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풀었고 다리가 무너졌을 때는 사제를 털어 새 다리를 놓아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옛 머슴이었다는 사실을, 한때 미친놈이라 손가락질 당했다는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에서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저는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재물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곳간에 쌓인 곡식인가? 금고에 든 엽전인가? 아닐세. 진짜 재물은 남들이 다 버린 자리에서 기회를 알아보는 그 눈, 그것이 진짜 재물이지. 무진이 그 사람이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게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멀리 산자락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약초 노인이 여전히 살아 계실지 아니면 이미 자연으로 돌아가셨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가끔 산 아래 황무지였던 그 자리에 홀로 올라가 약초 노인이 머물던 방향을 향해 깊이 절을 올리곤 합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한 청년의 평생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사람이 보는 땅이 있고 산이 숨겨둔 땅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돌밭이라도 산이 보기엔 보물 바칠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나 그 보물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손에 흙을 묻혀본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저는 그 황무지 위에서 비로소 배웠습니다. 욕심으로 남의 땅을 탐낸 자는 결국 제 것마저 잃었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간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었고, 산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